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가 혈압에 대한 상당한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혈압의 자연 경과라는 게 있어요. 혈압은 나이가 들면 무조건 올라가요. 특히 위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 밑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 또는 확장기 혈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의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밑에 거는 55세를 기준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혈압 차이, 확장기하고 수축기의 혈압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맥압이라고 그러는데 맥압이 크면 클수록 안 좋다 그래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게 나이가 들면 우리 처음에는 혈관이 고무대롱같이 이렇게 신축성이 있다가 나중에는 플라스틱까지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신축성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저렇게 맥압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 어쨌든 저 맥압 차이가 나더라도 수축기 혈압을 끌어내리면 맥압 차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에 포커스를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세가 되면 혈압이 50%예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90%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혈압이 있는데 이 혈압을 유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혈압은 유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압을 그럼 왜 조절해야 되느냐? 혈압 자체로는 별로 정상이 없어요. 정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압을 내버려 두면 저렇게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 저 혈관이 좁아져서 가장 손해보는 혈관은 우리 심장혈관하고 뇌혈관입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 혈압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까요? 연속곡 그때 많이 보시죠? 뒷목 잡고 넘어가는 거. 그게 다 혈압으로 생각하시죠? 그게 혈압이 아닙니다. 속이 메시껍다,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런 환자들 엄밀하게 혈압을 측정해 보면 혈압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잖아요. 그럼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런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지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계 고혈압이라고 140에 90 전에 되는 혈압 당연히 정상이 없어요. 그리고 140에 90 이상 올라가는 혈압 또 역시 정상이 없어요. 또 우리가 혈압 때문에 손상받는 목적 장기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일부 손상을 당해도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병이 생겨야 됩니다. 그 병이 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신부전 같은 이런 병들이 와야지 정상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이 나타날 정도의 질환이 어느 거냐라고 물었을 때 뇌 쪽으로는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 심장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부전, 심방세동 이런 것들, 콩팥은 만성 콩팥병 등이 생겨야지 정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혈압은 정상이 없어요. 그래서 혈압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 정상이 없다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사망하는 원인을 쫙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뭐냐 보면 혈압입니다. 보시다시피 혈압, 담배, 고혈당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그럼 왜 무서우냐? 115에 75를 기준으로 위에 혈압이 20, 밑에 혈압이 10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율이 2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15에서 155까지 가면 8배가 증가합니다. 혈압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 비교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혈압을 조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이제 분류인데요. 정상 혈압은 보시다시피 120에 80. 120에 80 이하면 큰일이 안 생겨요. 함정이 잘 안 생기고 혈압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합병증. 그렇지만 140에 90이 넘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2배에서 4배 정도의 심내혈관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혈압, 여기서 말하는 전단계 고혈압, 그 다음에 주의혈압이라고 하는 120에서 140 사이의 혈압들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는 만큼 나빠요. 그래서 결론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병률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고혈압 인구가 1200만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좋아하는 게 있죠. 1000만 시대 이렇게 하는데 혈압이 1000만 시대를 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30대 이상의 남자의 한 3분의 1이 고혈압이고 여자분들은 5분의 1이 고혈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혈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 인지율이라고 파란색 보이죠? 초록색 65%가 내가 혈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치료율이라는 것은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게 조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전체 치료하는 사람의 치료가 되는 확률은 71%예요. 그러면 모르고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전체 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치료율은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44%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1200만이 혈압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치료되는 사람들은 반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혈압을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 혈압을 재고 혈압이 맞을까? 또 치료를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혈압이 생길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이 다 고혈압 있는 것도 아니고 고지혈증 있는 사람이 다 고혈압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병들이 뭉쳐서 손잡고 같이 와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당뇨도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높을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적으로 그걸 다 뭉뚱그린 질환을 가지고 대사증후군 이렇게 얘기해요. 대사증후군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사하고 지질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2번이 당이고요. 3번, 4번은 지질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혈압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저런 병들하고 혈압이 뭉쳐서 같이 온다. 원인은 아닐지라도 뭉쳐서 같이 오기 때문에 혈압이 있다면 다른 병이 있는가를 잘 알아보셔야 된다. 대사증후군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냐? 보면 심혈관계 발생률, 사망률이 1.5배에서 2배 더 높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당뇨병 발생률도 서양은 5배, 우리는 3, 4배 정도로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증상 심내질환도 자주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환자가 고혈압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까? 혈압의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심내 혈관 질환이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혈압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변경해서 당뇨병이 오는 것들 그리고 고지혈증이 오는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개념에서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오해입니다. 집에서는 정상 혈압인데 병원 가면 혈압이 높아요. 그럼 내가 진짜 혈압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혈압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기고혈압이라고 해요. 의사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 영어로는 화이트 가운 하이퍼텐션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 백이고혈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혈압이 그럼 뭐가 믿을만 하냐?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믿을만 하냐? 아니면 집에서 재는 혈압이 믿을만 하냐? 한 번 재는 게 믿을만 하냐? 여러 번 재는 게 믿을만 하냐? 당연히 여러 번 재는 게 믿을만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재는 게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가정혈압의 유용성이고 보시다시피 여러 번 측정해야 되고 표준 방법으로 측정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측정하는 게 표준 방법이냐라는 문제죠. 우리가 진료실에서 재는 병원 와서 재는 혈압도 있고 집에서 재는 혈압도 있고 활동 혈압을 재는 기계를 달아서 재는 혈압도 있어요. 24시간. 그리고 병원을 왔는데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재는 것도 있어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혈압이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가정혈압이고 여러 가지 나라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다 가정혈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꼭 아시고 가셔야 될 것은 이 가정혈압이 뭐고 어떻게 재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는데 재는 자세가 중요해요. 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등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로 멍하게 적어도 한 2, 3분 이상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팔을 그 책상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커프를 감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서 재고 한 2, 3분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눌러서 잰 두 개의 평균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전에는 담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런 걸 다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집에 있는 저 혈압계를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검증을 마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저것 가지고 재면 되고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로 재는 거 있죠. 그건 아직까지는 검증이 덜 끝났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손목에 재는 혈압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위팔 혈압 그래서 이쪽에 재는 혈압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혈압 측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자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충분히 앉아 있다가 재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혈압이 가장 일중에서 높은 게 깨어나서 30분. 그래서 1시간 안에 재는 게 가장 좋다고 돼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일어나서 대변 소변 한번 보고 와서 의자에 앉아서 2, 3분 있다가 재는 게 가장 좋다. 그다음에 이제 저녁 혈압도 잴 수는 있는데, 저녁 혈압은 자기 전에 또 멍하게 한 2, 3분 앉았다가 재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20분을 재야지 우리가 평균을 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지만 그래도 안정된 상황에서 잰 혈압의 20분의 평균, 그게 얼마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혈압을 재고 하루를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리고 그냥 적었는 거 쭉 적어가지고 와라. 그럼 제가 판단하고 그 평균을 가지고 약을 올리든지 내놓든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이제 혈압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진료실에서 재는 거는 140에 90이 기준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렇지만 이제 대형 혈압이라 그래서 집에 가서 재는 혈압은 조금 더 떨어져요. 그래서 가정 혈압의 평균은 135에 85.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135에 85.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기 고혈압하고 가면 고혈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에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병원 오면 올라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첫 번째 뭘 생각하냐면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기계는 잘못될 일이 없어요. 혹시 못 믿으시다면 그 기계를 병원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병원 기계에 재고 그 기계에 재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집에서 쟀는데 괜찮은데 병원 와서 높은 혈압을 배기 고혈압.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병원에만 오면 혈압은 정상인데 집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혈압이고 실제적인 혈압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진료실에서만 높은 배기 고혈압은 한 1.02배니까 약간 증가하는 정도죠. 그래서 배기 고혈압이 있다는 건 앞으로 고혈압이 올 찬스가 높기 때문에 자주 혈압을 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가면 고혈압은 우리가 계속 올라가 있는 걸 지소성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지소성 고혈압보다도 훨씬 더 사망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면 고혈압을 조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집에서 혈압을 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해. 약을 먹는데 어떨 때는 혈압이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그러면 높은 데 맞춰야 되냐? 낮은 데 맞춰야 되냐? 혈압은 절대 올라갔다 약을 왕창 쓰고 떨어졌다 약을 빼고 이렇게 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럼 뭘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한다. 그 평균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게 가정 혈압의 평균이다. 그 집에서 혈압을 잘 재시고 적어도 한 달 평균, 적어도 20회 이상의 평균. 그게 만약에 올라가면 약을 추가하는 거고 떨어지면 약을 좀 감량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을 그럼 조금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뭐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수축기 혈압, 아까 위에 게 수축기 혈압 그랬죠? 그게 2mm 머큐리 떨어지면 허혈병 심장으로 인한 사망이 7%, 뇌졸중으로 생기는 사망이 10%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혈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정혈압이 135에 85니까 그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을 조절해서 가장 이득 보는 병이 뭐냐? 심부전입니다. 심부전. 두 번째로는 뇌졸중입니다. 뇌 문제 생기는 중풍이나 허혈성 발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심장혈관, 모든 혈관, 좌심실 비대 등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혈압이 정의할 때 그 혈압하고 대부분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더 떨어져 있다, 목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떨 때, 기저질환이 많을 때, 혈압이 있는데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 높고 담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140에 90보다 더 떨어뜨려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당뇨병이라도 심혈관 질환이 없으면 140에 85인데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130에 80이죠. 위험이 높으면 130에 80이죠.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으면 130에 80이죠. 140에 90인 건 사실 맹탕혈압인데 그걸 조절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정도고 대부분은 130에 90이다. 유럽 기준도 똑같습니다. 갖고 있는 컨셉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위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낮게 조절하는 게 좋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압 조건가 필요한 게 저 끝에 보면 심내혈관 질환이나 심내혈관 질환에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망성콩팥병에 벌써 알부민 유리아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가 됐고요. 혈압은 낮으면 낮아서 좋은데 나이가 들면 이완기 혈압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한없이 낮아도 좋으냐? 뭐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된 게 가장 중요한 스터디가 스플린트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플린트 연구는 위험이 좀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쪽은 120 이하로 타이트하게, 한쪽은 140 이하로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120 이하로 조절한 군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라는 거죠. 생명이 연장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노인 환자들은 좀 헐겁게 150에 90 뭐 이렇게 헐겁게 조절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바뀌었습니다. 노인이라도 시설에 안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140에 90 이하로 하는 게 맞다. 140에 90보다 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는 J커브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압은 보면 이완기는 이 6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0이거든요. 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 60보다 더 낮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수축기는 여기 한 110 정도 되는데 100보다 더 낮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에게 공통되는 거 아니고 특별한 군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룹들은 일단은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안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5세를 기점으로 이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위에 거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 밑에 것보다 위에 걸 타겟으로 하는데 밑에 것도 너무 안 떨어지는 게 좋겠다. 근데 너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그룹이냐면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있는데 시원하게 안 뚫어져서 피가 제대로 안 가는 환자들, 그리고 뇌에 또 문제가 있는 환자들. 이걸 쉽게 정리하면 심장이나 뇌나 콩팥에 병이 있는 환자들은 너무 낮게 조절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겠다. 그 기준이 얼마냐? 100에 70. 밑에 거 70 이하로 안 가고 위에 거 100 이하로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가 맞고, 저런 병이 있는 사람들, 저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안 낮게 조절하는 게 좋겠다. 여섯 번째,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가 가능하냐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합병증이 생겨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안 생기는 게 훨씬 낫겠죠. 그것 때문에 오늘 강좌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도 조절하고 당뇨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병이 오면 주로 협심증, 심근경색이 온다 그랬죠. 협심증은 이렇게 좁아지는 자체로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주로 걸을 때, 계단 오를 때, 무거워질 때 가슴이 아파요. 약가슴이. 그 얼마 정도 좁아지면 아프냐? 70% 이상 좁아져야 아프다고. 70% 이상. 쉬면 좋아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죽상반이라고 하는 게 파열이 된다고. 파열이 되면 여기 있는 게 막 나가면서 밖에 있는 혈소판하고 엉겨서 혈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 혈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끝에서 막혔다 풀렸다 하면서 피가 가는데 심장 근육이 안 죽으면 우리가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피가 가든 안 가든 심장 근육이 죽으면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심근경색은 왜 문제가 되냐면 심장을 뛰게 하는 전깃줄이 다 심장 근육 안에 묻혀 있는데 근육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기적으로 불안해져서 심장 마비가 온다.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 마비 올 확률 30%. 병원 안에서 10%, 40% 사망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렇게 관상동맥 조형 검사라는 걸 특수한 시술이 된 데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하듯이 합니다. 먼저 이제 협심증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정상혈관입니다. 정상혈관인데 여기 보시면 아주 좁아진 게 보이죠? 저게 70% 이상 좁아지고 걸을 때, 계단 오를 때, 무거워질 때 가슴이 아프면 그걸 가지고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막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넓혀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옛날에는 풍선으로만 했어요. 요새는 대부분 스텐트라는 걸 넣습니다. 풍선으로 저렇게 유도철선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풍선이 들어가서 넓히고 그 다음에 다 빼는 거죠. 이걸 풍선 성형술이라고 그러고, 스텐트 삽입술은 저렇게 똑같이 들어가서 스텐트가 넓혀 놓고 스텐트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 나오는 거죠. 이걸 스텐트 시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예를 보여드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환자 좁아졌는 데를 풍선으로 넓혔어요.
근데 풍선 넓혔는데 별 표시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텐트라는 걸 넣으면 저렇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앞쪽에 또 좁은 데가 또 있죠. 저기를 또 스텐트라는 걸 넣으면 이렇게 거의 정상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그대로 유지하는 게 95%. 다시 좁아질 확률이 5%예요. 시술만 받고 잘 유지하면 95%는 제대로 간다는 거죠.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옆으로 놨는데 이렇게 좁아진 것들이 저렇게 다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심근경색은 뭐냐? 심근경색은 이렇게 피가 잘 가는 상황이 이렇게 딱 끊어져서 피가 밑으로 안 갑니다. 이걸 심근경색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가 저기에 가지 않는 쪽을 지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죠. 이렇게 유도철선을 넣어서 풍선만 한번 딱 해도 피가 저렇게 쫙 갑니다. 제대로 있으면 다시 막히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를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해주면 자기 혈관처럼 저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프고 적어도 30분 안에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심장 근육이 2시간부터 죽기 시작해서 6시간 안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 안에 오셔야지 우리가 많이 건져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활 습관을 먼저 변경을 시켜 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혈압이 140에 90 이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0에 90이 넘으면 무조건 약을 먹으면서 생활 습관 변경을 해보라는 거고, 저렇게 이제 생활 습관 변경을 해서 혈압을 진짜 정상까지 돌리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다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일상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혈압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먹고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약을 평생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약 먹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가능하면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 또 뭐 한약을 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고혈압 약은 신약이긴 하지만 이미 몇십 년을 거쳐서 검증된 약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혈압 약들은 평생 먹을 걸 전제하고 만드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중독성이나 내성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이 나한테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약을 좀 바꾸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약을 안 먹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주 조절이 잘 된 사람들은 떨어져서 약을 안 먹어도 한 며칠 가도 혈압이 안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달 가도 안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몇 달 지나면 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오르게 돼 있고, 혈압약은 궁극적으로 대부분 24시간은 풀로 커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약들은 48시간, 어떤 약들은 72시간 커버하는 약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빠져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안 먹어버리면, 내가 혈압이 조절된다고 생각하고 안 먹어버리면 혈압 조절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내혈관 질환의 그 위험이 적어도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혈압 진단할 때 집에 혈압을 충분히 여러 번 재와가지고 그 평균 가지고 진단하는 게 맞다면 혈압약을 조절된다고 끊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언젠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드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고혈압 발생하고 염분하고 별 관계, 염분 섭취와 별 관계 없다라는 걸 내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그 소금을 섭취하는 게 한 12g 정도 된다, 하루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저염식을 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6g 이하를 권장합니다. 6g 이하면 사실은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국물 문화, 국물. 물을 더 타서 싱겁게 해서 먹는다고 해도 그 양은 그대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물은 가능하면 좀 남기시는 게 좋지 않느냐. 건더기만 드시고, 가능하면 외식을 하시더라도 저염식을 생각하고 주문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전공이라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프다고 다 심장 때문에 아픈 거 아닙니다. 심장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는 대부분 심장 혈관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 70% 좁으면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가슴 아픈 분들은 대부분 손바닥 하나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데를 짚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짚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짚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대부분 근육통이거나, 우리 여기 연골하고 골이 붙는 이 관절이 있어요. 요렇게 이쪽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골관절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아픈데 부위가 여기가 아니면, 특히 여기가 아프더라도 요렇게 짚을 수 있으면 대부분은 골관절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안 아프고 이쪽이 이렇게 아프다. 이런 것들은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응급실에 온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다 조사해 보니까 가장 흔한 거는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혈관 문제, 그 다음에는 신경성. 근데 우리가 모르게 아까 말했던 이런 골관절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위험한 것들이 아닌데 심장 쪽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가슴 아프다 하면 심장부터 보는 게 그런 이유고, 일단은 이렇게 짚을 수 있고 여기가 아니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돼요. 진짜 여기가 아픈데 특히 걸을 때 계단 올 때 무거운 들 때 그때만 아팠다. 그거는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와서 혈관 검사해야 됩니다. 커피가 혈압 올리는지 예. 좀 궁금하고요. 예. 커피나 카페인 있는 음식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잔 정도 커피 마시는 건 괜찮은지. 예, 최근에 그 애니 제이미라고 굉장히 훌륭한 논문에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혈압을 일부 올리기도 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술이 있습니다. 술은 먹고 술이 좀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재면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요. 그 이유는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술이 깰 때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면 한 4 정도 떨어지는 게 혈압이. 그래서 술은 떨어지는 쪽이 아니라 올라가는 쪽이다. 술은 끊어야 된다라는 거고, 카페인은 술같이 그렇게 끊으라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약간의 증상들이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합니다. 그 몇 잔 가지고는 우리가 연구한 게 없기 때문에 몇 잔까지는 그렇지만 뭐 제 생각에 한두 잔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게 그러하면 디카페인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